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무이급 101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 앞서 이 내용들을 먼저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세무이급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세무이급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전산회계 1급이죠. 세무에서 회계에서 가장 큰 허리는 전산회계 1급입니다. 전산회계 1급을 고득점을 1급에서 고득점 받으시는 분은 세무 2급이 의외로 쉽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에 관련한 문제네요. 자, 유가증권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유가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수료입니다.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는 살포, 팔포, 즉 살 때도 수수료를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비용 적지 않고 팔 때도 처분손익에 처분이익에 빼거나 처분손실에서 더해서 수수료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만 살다 팔포가 됩니다. 살 때는 수수료비용 984번 영업외 비용입니다.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함해서 적는단 말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에서 빼고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실에서 더하고 수수료비용은 적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는 이 원리로 적용이 되며 항상 원칙을 기억하시고 예외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인데요.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매도가능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만기 보유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만기 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적에는 맞죠. 북한, 남한, 북한에서 남한 함부로 못 오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못 넘어가죠. 그거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 매도가능증권인데요. 단기 투자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의 목적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만기 보유증권은 삼각후 원가로 평가한다라는 거 꼭 좀 이거 매번 출제됩니다. 단골 손님이란 얘기죠. 이런 문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1번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자,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이죠. 모든 주식의 수수료 처리는 원칙이 살포, 팔포, 단기 매매증권만 살다, 팔포였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은 원칙이 적용되네요.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예, 맞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그렇죠. 매도 가능증권은 평가를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요 말이 맞는 말인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감자 주세요,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 자기주식 처분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같이 주세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뭐?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 손익이란 말은 즉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만기 보유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즉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만기 보유증권이 코드번호가 178번 투자자산입니다. 왜? 장기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에 도래하는 경우는 유동자산 123번이 되겠죠.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예, 맞는 말이 되며 혹시 계정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이죠. 눌러주시고 컨트롤 F 만기 한번 해볼게요. 만기보까지. 자, 만기보유증권 124번이네요. 124번입니다. 만기보유증권 124번이 있고요. 다음 찾기. 다음 찾기가 안되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을 착각을 했어요. 요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인데 이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경우는 유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 전체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회계팀, 영업부죠. 영업팀, 영업부입니다. 총무팀, 영업부입니다. 이자비용은 그거죠.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렇게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계정과목에 관련된 궁금하거나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는 꼭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소득의 수입식이죠. 일반적인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이렇게 되고요. 시용 판매, 최흥분이죠.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 판매란 우리가 출판사와 서점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판사가 위탁자가 되고요. 서점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한 날, 그날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상품 등의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 그리고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무인 판매기에서 의한 판매는 자판기죠.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자, 이 정도 알고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위탁 판매, 출판사와 서점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죠. 수탁자가 고객에게 제3자에게 팔았을 때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이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재화와 교환해 갔을 때 상품 매출 그리고 선수금이 상계 처리됩니다. 예, 맞네요. 3번 공연 입장료의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죠? 상품 판매, 제품 판매의 경우는 그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무제표, 우리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이 있죠. 구분 통합의 원칙, 총액 표시의 원칙, 1년 및 정상적인 영업 주기의 기준, 그리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 잉여금 구분의 원칙, 미결산 항목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란,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놓치신 분을 위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흐름, 그리고 현금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 1번 맞죠? 우리 재무제표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그렇죠?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쭉 100개, 200개 나열하면은 보는 사람이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유의적,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의미 있게 변경된 경우, 즉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 내용이 의미 있게 바뀌었다, 즉 중요하게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된다. 자, 여기에 틀렸어요. 자, 재무제표,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중요하게 영업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중요하게 바뀌었을 때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바뀐 게 없다면 동일하게 매기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보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무형자산의 특징이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법규를 따른단 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없을 경우에 정액법으로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개발할 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걸 한다. 참고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됩니다. 물론 개발 단계에 들어간 돈이 개발비, 무형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찾습니다. 산업, 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자, 다들 눈에 안 보이면서, 그리고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필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삼각대금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예,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이용하고 없는 경우는 정액법으로 하면 된다. 맞네요. 3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란다. 답은 3번이 틀렸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없다란 뜻이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기간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나와있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최저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출제위원님 땡큐 모르겠습니다. 뒤쪽에는 문제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볼 때는 아주 쉬운 문제들 보편적으로 쉽다, 그만하다, 어렵다로 구분한다면 그냥 쉽다가 아니라 아주 쉽다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니까 공장이죠. 4개 중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이 있단 말이겠네요. 생산시설이니까 공장, 전력비가 되겠죠.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장. 답은 3번이죠. 판매직 사원이니까 영업부죠. 800번대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상여금 역시 800번대 상여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말 상여금 생산직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원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업도 증가하면 이런 말이 나왔죠.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외워서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업 또는 생산량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요.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입니다. 원재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정비가 나오면 달세죠. 대표적인 게 임차료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단위당은 한 개당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집니다. 한번 볼게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많이 생산하면 변동원가, 재료비는 재료비의 총액은 증가한다. 그렇죠. 많이 생산하면 재료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1번 맞는 말. 조업도가 증가하면 많이 생산하면 단위당 한 개당 달세는 감소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00개 만들 때 달세가 100만원 들었습니다. 한 개당 달세는 얼마입니까? 1만원. 하지만 조업도가 증가한다네요. 가면 200개 생산했습니다. 임차료 달세는 얼마 줄까요? 100만원. 많이 생산하거나 작게 생산하거나 달세는 고정비로서 안 바뀌죠. 그러면 한 개당 얼마, 달세가 얼마 듭니까? 5천원.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하면 많이 생산하면 한 개당 달세는 감소한다. 예, 맞는 말이죠. 3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작게 생산하면 단위당 한 개당 재료비는 틀렸죠? 똑같죠? 자, 한번 보세요. 한 개에 1g이 듭니다. 플라스틱이 1g이 들어요. 100개 만들면 몇 g입니까? 100g이 됩니다. 한 개당은 몇 g이 들었어요? 1g. 1g짜리가 1g짜리가 100개 들었으니까 100g입니다. 자, 하지만 50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개당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1g. 50개를 만들면 몇 g이 들까요? 50g. 그리고 한 개당은 몇 g이 들었습니까? 1g. 같죠? 작게 생산하더라도 한 개당 변동원가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총 변동비는 줄어들죠. 예, 전체 변동비는 줄어들겠지만 단위당 한 개당 변동비는 하나당 재료비는 똑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조업도와 관계없단 말은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고정비 대신에 달세,
임차료는 항상 같다. 맞죠? 따라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조업도의 뜻, 단위당의 뜻, 변동비, 고정비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8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요. 사실 원가 회계에서 가장 핵심은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대신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원가가 가장 정확하고요. 안 좋은 점은 원가 배분하는 방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즉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 둘을 합친 거예요.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다. 그렇죠? 뭐 완전히 고려합니다. 예,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분에 먼저 배분하고 배분을 끝낸 다음 보조 부분에는 다른 보조 부분 원가를 재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 일정한 순서를 결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틀렸죠? 직접 배분법이 아니라 단번은 단계 배분법이 되겠네요. 직접 배분법이 답이 되려면 보조 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며 4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두 개 중에서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부분은 상호 배분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주 동량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는 얼마인가? 자,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되고요.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한 것이 가공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직접 재료비 아니죠. 직접 재료원가 아닙니다. 직접 노무원가 예 맞습니다. 변동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예 맞습니다. 우리 제조간접원가도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있고요.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있습니다. 됐고요.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총 제조간접원가의 50%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총 제조간접원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주어졌네요. 80만원. 그러면 자, 총 제조간접원가가 있는데 이 금액의 50%가 변동 제조간접원가입니다. 그러면 총 제조간접원가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60만원이 되어야지 이 돈의 50%가 8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총 제조간접원가는 얼마가 되겠다? 총 제조간접원가는 160만원이 됩니다.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직접 이거 30만원 노무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원가 80만원 그리고 물론 이거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죠. 30만원에다가 총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임을 알았습니까? 160만원. 30만원에서 160만원 더하니까 19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노무원가가 30만원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80만원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얼마란 말이 됩니까? 80만원이란 말이죠. 왜? 총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X인데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이 금액의 50%니까 EX는 160만원이 돼야 되겠죠. 즉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80만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0, 80 더하기 30, 190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직접 노무원가 30만원에다가 총 제조 간접원가가 160만원. 그래서 답은 4번 어떻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개별원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집계를 하며 장점 원가가 정확하고 단점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등이 되고 비교적 단위당 한 개당 가격이 고가인 거에 적용됩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입니다. 공장에서 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그리고 공장이니까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장점 원가 계산이 간단하고요. 단점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개별 원가에 비해서는 부정확하다 이런 뜻이고요. 업종은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입니다. 자, 틀린 거네요.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원가 표에 집계한다. 예,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원가 회계의 가장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데 가장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이란 뜻이 완성된 거로 환산했을 때 몇 개 완성된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요. 이 100개가 전체적으로 30%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전체 100개가 있는데 전체가 각각 30%가 완성됐으니까 100% 완성된 거로 환산한다면 몇 개 완성된 거로 보는 게 될까요? 30개죠. 이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며 종합원가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틀렸죠. 종합원가는 뭡니까? 소품종 대량입니다. 소량이 아니라 대량 주문 생산하는 것도 아니죠. 적합하고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이 틀렸어. 상대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라 부정확하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자, 먼저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인데요. 주된 사업과 부수재화 및 용역의 공급인 경우 과세 및 면세의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서에 포함된 CD의 경우입니다. 도서는 책은 면세죠. 하지만 CD는 과세입니다. 이렇게 판매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된 재화는 도서 면세고요. CD는 과세. 이때 이 CD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는 면세가 되고요. CD는 과세거든요. 주된 재화인 도서가 면세이므로 부수 재화인 CD는 면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울러서 수목 및 잔디, 화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자, 그러니까 수목, 나무, 잔디, 화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산물이죠. 임산물 그 자체는 면세입니다. 면세되는 것이나 하지만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수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경공사 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 방금 말씀드렸죠. 과세입니다. 만약에 나무를 공급했다, 이거는 면세가 돼요. 하지만 조경사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이렇게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잔디나 화초, 수목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이거 과세가 돼요. 두 번째, TV를 판매하는 업체가 그 AS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S 용역 당연히 이것도 과세가 됩니다. 3번, 은행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자, 은행 업무에서는 은행은 면세죠. 면세입니다. 차량은 과세요. 자, 이럴 때 은행은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면세죠. 이 차도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의자를 공급하는 경우, 의자 자체가 또 과세죠. 그러니까 과세.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환급이죠.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이지만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가 되고요. 이 조기 환급을 해주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노동력 많이 채용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조기 환급은 예정 신고에 조기 환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예정 신고 시 일반 환급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예,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한번 작성해 보셨잖아요. 확정 신고 때 보시면 조기 환급, 미환급세액에서 입력하는 란이 있잖아요. 왜? 예정 신고 때는 조기 환급을 일반 환급을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일반 환급은 30일이지만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맞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 환급 기간의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 틀렸죠? 세금만, 부가세만 빼먹겠단 말이죠. 이거 안 됩니다. 매출과 매입을 함께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3번이네요. 사업자가 설비를 취득하였다면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방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기 환급을 해주는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이렇게 사업 설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에 했을 경우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경영상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기 환급을 하고요. 환급을 해주고,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지로 우리가 세금계산서 팔려고 했는데 판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해지됐네요.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한다. 틀렸죠? 이게 발급을 된 거 했습니다. 여기 취소가 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시당초 이 날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맞는 것들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예, 맞습니다. 3번,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 거래를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그렇죠? 세금계산서는 두 개를 발행해서 하나는 거래처에 주고 하나는 우리가 보관한다. 이런 말입니다. 답은
세금 계산서란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입니다. 용역의 수입은 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가 되고요. 출국하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되고요. 입국의 경우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특히 자, 이 두 부분을 잘 혼돈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월 1일부터 여행 가는 날 당일까지 회사 전화로서 공항에서도 그렇고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그렇고 연락을 하잖아요. 주위에 내 외국에 여행 간다, 전화 잘 안 된다, 그리고 뭐 아니면 회사에 김대리 내 이번에 해외에 가서 전화가 잘 안 될 거야, 시차가 있어,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당일까지, 출국인 경우는 당일까지 일을 하고요. 입국의 경우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온 날 이날은 어때요?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시차도 있고 그동안 열심히 놀아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돌아온 당일날은 일을 하기가 힘들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다음날. 저는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따라서 출국할 때는 출국한 날까지 일한다. 입국할 때는 입국한 다음날부터 일한다. 왜? 피곤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주자가 사망 또는 외국에 이주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이 틀렸죠?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사망한 날까지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10일날 사망했다면 11일날부터는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망한 날까지 합니다. 틀렸어요. 3번.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외국국 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자, 거주자는 국내 거소가 183일이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그렇죠. 출국의 경우 출국한 날까지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결손금.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월 공제기간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입니다. 자, 이게 2020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10년까지 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0년간 2월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15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요 내용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할 때 2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에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업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결손금이 있다면 과세기간에 있는 이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2월 작년에 더 넘어온 거 공제한다. 이런 말이 되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 세무 2급 101회 기출문제 이론이죠. 이런 부분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